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북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홍수 나고 하다 보니까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열병식 때 코로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을 무리하게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 중에서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걸 전부 소각 처리하고, 집에도 알려주지 않고, 이런 아주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뒤처리를 해서 이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소식과 함께 합참의장을 청와대 행정관이 불러서 왜 북한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 왜 시킨 대로 하지 않아? 라는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문 정부.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분노에 분노를 떨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보겠습니다. 극심한 식량난 속에 코로나 확산에 당국의 수탈까지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가 각 지역을 쓸고 간 뒤에 수인성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전역에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등 주요 곡창지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7월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 내 소식통은 콜레라와 장티푸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황해도뿐만 아니라 평안도의 서해 지역도 많다라며 여러 지역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들 지역에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정은이 가정용 상비약을 보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가정용 상비약은 잘 알려진 대로 중금속 범벅인 고려약이고, 이번 수인성 전염병에 그 어떤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을 덮친 전염병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수인성 질병인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이질은 경미한 설사와 혈변을 보이는 수준에서 그치지만, 장티푸스는 극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20%의 사망률을 보이며, 설사와 탈수 증상을 보이는 콜레라 역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률이 무려 50%에 달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고온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상하수도 시설에 각종 세균이 넘쳐나면서 전염병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항생제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항생제 수요를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88만 달러치가 수입된 후에 추가 수입이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 전역에서의 전염병 급속 확산은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장마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리고 아직 태풍 한두 차례, 최소 한두 차례 이상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동안의 역사였죠. 자, 그러면은 지금 또 이렇게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 문제인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왜냐? 약국 가면 약 있고, 병원 가면 얼마든지 치료해주고, 또 처방전 적어주고, 그 처방전 가지고 약국 가면 아주 값싸게 약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걱정 안 해요. 항생제가 넘쳐나죠. 그런데 여기는 국가 전체가 5월에 88만 달러치 수입한 게 전부니까 항생제를 먹어야 이 세균들을 박멸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을 하면서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내팽겨 치고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장티푸스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예방주사도 맞고 했는데, 요즘 그렇게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런 장티푸스나 콜레라 다 거의 극복했죠. 그런데 여기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거의 극복하고 있는 코로나, 이 코로나가 북한에 지금 창궐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국가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병식을 진행했죠. 자, 이렇게 열병식을 하면서 마스크도 끼지 않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다닥다닥 완전히 어깨를 다 붙여놓고 뒤도 그냥 다닥다닥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또 실제 행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전염을 했겠습니까?
그 비극이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평양에서 있었던 열병식이 북한 전역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열병식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대량으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전사증이라는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4월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있었던 대규모 열병식 참가 병력들 가운데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확진자를 은폐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장병이 사망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RFA의 평양 내 소식통은 지난 4월에 대규모로 진행된 열병식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참가 군인들은 평양에 있는 격리시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중증 환자 수백 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은 즉시 오봉산 화장터에서 화장 처리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봉산 화장터는 1999년 오봉산 봉사사업소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공공화장터인데요. 당국은 사망한 장병의 화장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후 전사증과 함께 유골함을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망해 화장 처리가 된 희생자가 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만여 명이 참가한 당시 열병식에는 전국의 각 학교 학생들과 평양 소재 군사대학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이들 사이에서도 대량의 사망자가 나왔고 모두 화장 처리되어 가족에게 전사증과 유골함이 전달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전사증 수여는 곧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의미로 전사자 유가족에게는 국가에서 공급되는 각종 물자가 우선 공급되고 취업과 인사에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모든 것을 뇌물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어서 전사증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고 주민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호 행사로 요란하게 열병식을 하더니 그 열병식 때문에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다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백성의 고혈을 빨다 못해 그 백성들의 가족까지 빼앗는 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죄값을 영원히 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짓을 하고 코로나가 창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백 명의 중증 환자가 있었고 그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죠. 같이 그냥 한 공간에 집어넣고 약도 없고 우리는 코로나 걸려서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타이레놀 같은 거 계속 주고 이제 열을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하죠. 여기는 없으니까 그런 해열제가 없으니까 그냥 방 안에 다 집단 수용해놓고 알아서 버텨. 그러면 체력이 좋고 이렇게 면역력이 강하면 버틸 수가 있는데 이 북한 사람들 영양 상태가 우리보다 낫지 않으니까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고 또 죽을 것 같고 그걸 다 그냥 쓸어서 화장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화장했겠습니까? 저는 그냥 집단으로 소각했다고 봅니다. 왜? 가족에게 안 알려줬으니까. 화장터 가면 시신 한 구 한 구를 이렇게 해서 다 거기에서 나온 유골을 함에다가 주죠. 그런데 집단 소각해놓고 가족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가 유골함 조금 하고 전사증하고 주는데 이게 그냥 집단으로 그 섞어서 그냥 한 바가지씩 퍼서 주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 가족들, 부모들이 분노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도 구사 퍼레이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도 죽은 자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그러면은 전사증 받아서 국가유공자 되어서 보급을 더 잘해주냐, 배급을.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배급이 다 끊어진 지 오랜데. 그러니까 전사증이 무슨 의미 있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를 흠모하고 이런 자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인균 국방TV에서 댓글을 쓰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 공작원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도 보수인데 라고 하면서 신인균 실망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자들 대부분이 공작원이든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공작원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이런 자들을 흠모하는 자들인지. 그런데 이게 그냥 댓글 적고 하는 그런 시민들 몇 명이라면 또 나가서 그냥 시위하고 하는 시민들 몇 명이라면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권력 최상층부에서부터 그를 수호하는 참모진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이 행정, 여기에 이자의 추종자들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김정은이를 추종하지 않는다고 그 지시를 지키지 않는 합참의장을 행정관이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괴한들이 목선을 타고 삼척항으로 입항을 했던 2019년 6월 15일의 목선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동일한 수법으로 남하하던 어선을 해상에서 납포한 사건 과정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반역 행위가 3년 만에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북한의 삼척항 목선 침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2019년 7월 27일 심야에 또 다른 어선이 동해로 남하의 NLL을 넘었으며 군이 대응에 나서자 당시 청와대가 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선일보의 7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19년 7월 27일 밤 11시 21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다수의 감시 정찰 자산으로 확인한 결과 이 선박이 어선 선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단독으로 심야에 해안선을 따라 남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육군과 해군에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합참에 황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던 김유근이 북한 선원들이 항로 착오라고 주장했다라며 군에 해당 선박을 납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군은 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선박을 납포해서 동해항으로 예인해 선원들의 신병을 확보해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조에 이들을 넘겼고 합심조는 불과 37시간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선원 3명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한 달이 걸리는 합동신문을 불과 하루 만에 급하게 마무리 짓고 모두 송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해당 선박을 납포하지 말라고 한 지시를 어기고 규정대로 임무를 수행한 박한기 당시 합동참모의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이 맡았었는데요. 당시 합참은 민정비서관 직원들이 합참에 들이닥쳐 조사를 하면 부하들 보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박한기 의장이 민정비서관 측과 협의해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서 면담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퇴근 후 간단한 면담을 예상했던 박한기 의장은 7월 2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녹음 장비를 갖춘 수사시설에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반부패 비서관실 수사관 2명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박 의장이 왜 납포 지시를 내렸는지, 납포하지 말라는 청와대 지시를 왜 따르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공 용의점이 있는 선박의 남하를 저지하고 납포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 군의 수장에게 청와대 국가안보컨트롤타워가 나서서 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냐라며 수사한 초유의 국기문란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녹음시설이 있는 곳에서의 취조 행위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인데요. 당시 청와대의 행태는 적의 의심선박에 적법하게 대응한 합참의장을 범죄자로 간주해 추궁한 것이어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여적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이 같은 행태는 군의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방해하고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반역 행위인데요.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짓을 벌였는지 밝히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삼척 목선 사건.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하실 건데 그 사람들이 뭐 업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투하려던 간첩이 정말 믿었던 이 쫄따구 놈들에게 우연히 걸려서 기가 차서 있다가 그 쫄따구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진짜 쫄따구들이 안전하게 북으로 보내준 사건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로부터 이제 수십일 동안 이 국회에서 난리가 났었죠. 조사단 꾸려지고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에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에 또 내려온 겁니다. 예. 똑같은 패턴으로 또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합동참모의장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분은 제가 이제 이분이 투스타 때부터 이 안면이 있었어요. 알고 지냈는데 이분은 사단장을 어디서 했냐면 부산 지역의 53사단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후방 이 해안 방어 이런 것들에 대한 작전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사단장 마치고 그 다음 보직이 이작전 사령부, 옛날로 치면 이군이죠. 그 이작전 사령부의 참모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작사 같은 경우는 이 해안방어 전체를 다 책임지는 사령부가 이작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장 마치고 참모장을 전체 해안방어를 책임지는 이작사 참모장을 하고 그리고 그 참모장을 하면서 진급했어요. 중장되어서 8군단장이 되었습니다. 8군단장 어디입니까? 22사단, 23사단. 바로 강원도 고성, 그리고 뭐 강릉, 속초, 삼척 여기까지 쫙 내려오는 이 라인을 지키는 부대가 바로 8군단이에요. 당연히 해안방어 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진급해서 이작전 사령관대에서 전체 또 이 해안방어를 또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참의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이전의 투스타 이전의 커리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투스타 이후의 커리어는 전부 해안방어 중심의 작전을 해왔던 분이니까 그 해안방어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죠. 아, 지금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내려와? 이거 지금 알고 내려온 놈인데? 자, 어부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바다에 나가면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두 칠성은 저기 북쪽에 있고, 자, 방향감각 상실했어. 북두 칠성 어디 있어? 쳐다보면 아, 저쪽으로 가야 북쪽이구나. 자, 그런데 해안을 따라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해안을 따라 내려오는데 나보다 오른쪽에 지금 육지가 있네. 강원도 철책선 내려와서 그 고성, 뭐 이쪽으로 강원도 고성 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바닷가는 불이 번쩍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저거 우리 북조선보다는 뭔가 이 불이 많아. 왜? 북한은 밤에 전기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불이 많으면 저 당연히 남조선이죠. 그리고 북두칠성에 저기 있는데 북두칠성에 내 뒤통수에 있네. 그리고 육지는 오른쪽에 있네. 당연히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부들이 그거 모릅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과생인 저도 지금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착각해서 항로를 착오했다고 주장하니까 보내줘라. 라고 김유근이라는 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이자도 육군 중장 출신이에요. 저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사가 대한민국 안보를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김유근이가 안보실 1차장이면 차관급입니다. 그 차관급 또는 차관복급 이 인사가 감히 장관급인 합참의장에게 왜 내 지시를 안 받았냐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오만한 문청와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내 지시 안 받았는데 야 박한기 불러서 조사해. 그래서 민정수석실의 행정관들이 그리고 또 반부패 조사실의 행정관이 아니 뭘 부패했습니까? 자기는 합참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켜야 하는 이 수호자의 총책임자로서 제복 입은 군인의 총책임자로서 당연히 자기의 의무를 했는데 야 불러. 그래서 4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하고 왜 지시를 안 받았냐 라고 물으니 합참의장은 나는 김유근이가 즉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나의 지시를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국방부 장관이 나의 지시를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지당한 답변이죠. 그 조사를 했던 자가 지금 언론에 이름을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이광철 나중에 이제 이 사건 직후에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됐는데 이광철로 판단이 돼요. 이 이광철 전남 한평 출신의 보성고등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또 민변 활동하고 그리고 참여연대 활동하고 했던 자인데 이 자가 감히 합참의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조사한 것이 창성동 별관이라고 하는 백운호 팀, 뭐 백운호 팀 아시죠? 김학의 공작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의 더러운 공작짓은 다 했던 바로 그 백운호 팀이 근무했던 자리입니다. 청와대 바깥에서 거기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다. 자, 여러분들 뭐 도보다리에서 줬던 USB 그 USB 정말 궁금하시죠?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뭐 이런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북한하고 남북 교류하면 당연히 그 목록을 다 적어서 이러이러한 남북 교류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관련 자료 없이 USB를 줬는데 USB 64기가, 128기가 조그만 USB라도 그 정도 되는 엄청난 분량 아닙니까? 128기가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뭐 큰 사진 같은 거 없다면 그 정도의 엄청난 것을 자료 근거 없이 그냥 줬다라는 상황인데 정말 이들이 벌였던 이 추악한 반역행위, 이적행위, 여적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이런 짓들을 다 조사해내야 좋겠습니다. 정경두 정말 참 기가 찹니다. 어떻게 저렇게 군 사성장군 출신이 저 뒤에 붙어서 딸랑이는 저 추악한 얼굴들 다 그냥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분노를 해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진정하고 조근조근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